손자병법 제2장 작전편. 전쟁의 해로움을 아는 자가 이로움도 안다. 저 야영의 거친 에너지, 그 깊이 맺힌 비개인적 증오, 그 공명정대한 살인의 냉혈, 적을 섬멸하려 하는 저 공동의 조직적 격정, 대손해, 자기의 목숨과 전우의 목숨에 대한 그 자랑스러운 무관심, 무거운 지진에라도 비길 만한 영혼의 진동. 이와 같은 것은 타락해가는 민족에게 커다란 전쟁보다도 더한 것을 줄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전쟁은 소비의 연속이다. 손자가 말했다. 대체로 군사를 쓰는 법은 치거 1000대, 혁거 1000대, 갑옷 입은 군사 10만에다 천리의 식량을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 안팎에 쓰이는 비용과 사절단에게 쓰이는 돈, 활과 화살, 갑옷, 투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악교와 오칠의 재료비, 수레와 갑옷 등에 드는 비용 등 하루 1000금의 비용을 써야 한다. 그런 뒤에야 10만의 군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전쟁터는 각종 소모품의 전시장이다. 인간의 생명을 비롯하여 전쟁에 수반되는 모든 무기와 장비, 보급품이 그에 해당한다. 그래서 볼테르는 전쟁은 모든 것을 훔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고, 프랑스와 비용은 전쟁의 활력은 오직 돈뿐이다 라고 말했다. 에버트는 전쟁은 파괴의 과학이라고 주장했다. 묵자가 말했다. 가령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자. 결과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가 묻고 싶다. 통계를 내면 손실이 더 많을 것이다. 수만의 인명을 소모하고 얻은 것이란 겨우 폐허가 된 성터뿐이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것이 전쟁이다. 무엇 하나도 소모품 아닌 것이 없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도, 눈물과 피와 육체의 모든 것까지도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다. 선뜻 웃을 수는 없지만 실수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간 스바이처가 어느 날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를 토인들에게 들려주었다. 식인종 중 한 노인이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듣다 말고 물었다. 한 10명 정도 죽이는 겁니까? 슈바이처가 대답했다. 아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죽이지요. 그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백인들은 죽은 사람은 먹지도 않는다면서 왜 그토록 아까운 짓을 한답니까?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야만인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장콕토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개가 벼룩을 털듯이 지구가 인간을 털어내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전쟁은 속전속결이 원칙이다. 전쟁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승리가 귀중하다. 싸움이 오래 계속되면 군사들이 둔해지고 기세가 꺾인다. 성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힘이 모자라고 오랫동안 군대를 전쟁터에 놓아두게 되면 나라의 재정이 어렵게 된다. 속전속결이란 장기전을 피하고 승리를 좌우하는 싸움으로 빨리 판국을 결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은 그것이 어떠한 명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빨리 끝낼수록 좋다. 그 목적이 제 아무리 의로운 것일지라도 전쟁에는 엄청난 인명의 손실과 극심한 재산상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네루는 독립의 정신에서 이렇게 말했다. 승리는 목적이 아니고 목적에 달하는 하나의 단계이며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면 승리도 공허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는 목적이 아니고 목적에 다다르는 하나의 단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한 속전즉결이 필요하다. 전쟁을 오래 끌게 되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수차례 고구려를 정벌하려다 실패했던 수나라 양제의 경우가 좋은 본보기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한 첫 해 2월에 군사를 일으켰으나 7월에 을지문덕 장군과의 살수대첩에서 대패하여 돌아갔다. 이어서 2해 동안 연달아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돌아갔다. 그로 인해 수나라의 재정이 바닥나고 민심이 어지러워져 몇 년 뒤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길고 긴 송사에 말려들면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나 회사도 재정이 바닥나고 만다. 재정의 빈곤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송사에 관련된 사람까지 기진맥진하게 된다.
마르키우스가 볼스키아군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추격전을 감행하자 보다 못한 집정관이 소리쳤다. 싸움에 지쳐 쓰러진 후에야 승리를 거둘 셈인가. 제3의 세력은 곳곳에 잠복해 있다. 군사들이 둔해지고 기세가 꺾여 힘이 모자라고 재정이 바닥나게 되면 곧 제후들이 그 피폐한 틈을 이용해 일어날 것이다.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처리를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자가 말했다. 5번 싸워서 이기는 나라는 재난을 당할 것이고 4번 싸워서 이기는 나라는 피폐할 것이며 3번 싸워 이기는 나라는 패자가 될 것이고 2번 싸워서 이기는 나라는 왕자가 될 것이며 1번 싸워서 이기는 자는 제왕이 될 것이다. 수차례 싸워 이김으로써 천하를 얻는 자는 드물지만 그로 인해 망하는 자는 많다. 마틴 루터는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최대의 질병이라고 했다. 전쟁이야말로 인류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쟁은 인류와 늘 함께 있어 왔고 인류와 함께 이어져 왔다. 전쟁을 자주 일으키거나 오래 끌면 군사들은 당연히 지치게 되고 나라의 재정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군사들은 자연히 둔해질 수밖에 없고 예기가 꺾여 힘은 소진되고 아울러 재정도 고갈된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제3의 세력은 곳곳에 잠복해 있다. 제2의 적, 제3의 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올바른 전쟁은 그것을 지지하는데 많은 액수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올바른 전쟁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무보수로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전쟁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이 좋게 받아들여지고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무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이를테면 명분에 관한 문제다. 명분 하나만으로도 제3의 세력은 얼마든지 만들어지며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 핀다로스의 말처럼 전쟁을 재밌어 하는 것은 무경험자뿐이다. 누구도 오랜 전쟁을 재밌어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가정이나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다못해 사랑 싸움도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서로를 지치게 한다. 그대가 그대 자신과의 오랜 싸움에서 지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기전은 가장 교묘한 전술이다. 싸우는 방법이 치졸하더라도 속히 끝내는 것이 좋다는 말은 들었어도 싸움을 교묘히 하면서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본 일이 없다.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군은 파리 근방의 전투에서 거듭 패배했고 퇴각하는 군대마다 불리한 소식을 전해왔다. 나폴레옹은 최후의 일격으로 연합군을 격파하겠다며 파리터란 작전에 열중했지만 장군들은 아무도 나폴레옹과 함께하려 들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소리쳤다. 군은 짐에게 복종하리라. 그러자 장군들이 되받았다. 아닙니다. 군대는 저희들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 무렵 밤낮 없이 달려와 나폴레옹을 만난 맥도날드 장군이 군대의 실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싸운다면 패배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패배란 곧 파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싸웠습니다. 더 이상 나폴레옹도 어쩔 수 없었다. 싸움은 물줄기와 같다. 한번 자그마한 물줄기가 생기면 큰 물줄기가 되어 작은 줄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전쟁의 해로움을 아는 자가 이로움도 안다. 전쟁을 오랫동안 하는데도 나라에 이루었던 예는 있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전쟁의 해로움을 다 알지 못하는 자는 곧 전쟁의 이점도 다 알 수 없는 자이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 전쟁을 잊어버렸을 경우 그래도 인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공연한 몽상이며 축복할 만한 일이다. 저 야영의 거친 에너지, 그 깊이 맺힌 비개인적 증오, 그 공명정대한 살인의 냉혈, 적을 섬멸하려 하는 저 공동의 조직적 격정, 대손해, 자기의 목숨과 전우의 목숨에 대한 그 자랑스러운 무관심, 무거운 지진에라도 비길 만한 영혼의 진동, 이와 같은 것은 타락해가는 민족에게 커다란 전쟁보다도 더한 것을 줄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이는 어느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쟁의 해로움은 언제나 전쟁의 이로움이라는 명분 위에 엎여 있었고 전쟁의 이로움 역시 전쟁의 해로움이라는 원론 위에 엎여 있었다. 전쟁이란 싸워서 얻게 되는 이익만큼이나 손실 또한 크다. 제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라도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병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엄청나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된 나라의 흔들림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전화라고 표현한다. 토머스 모어가 말했다. 많은 싸움이 지나고 이윽고 평화가 왔다.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세금, 과부, 의족, 그리고 빚뿐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를 잘 부리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2번 이상 병역에 동원하지 않으며 식량도 3번째 수송하지 않는다. 전쟁 물자는 나라의 것을 쓰고 양식은 적의 것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군량미는 넉넉할 수 있다. 무후가 물었다. 군대는 무엇으로 승리를 거두는가? 그러자 오기가 대답했다. 군대의 조직력입니다. 무후가 되물었다. 그렇다면 병사의 수요가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기가 다시 대답했다. 조직 없는 다수는 무력할 뿐입니다. 만약 법령이 철저하지 않고 상벌이 공정하지 못해 그 결과로 종을 쳐도 멈추지 않고 북을 쳐도 진격치 않는다면 100만 대군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조직된 군대는 평시에는 예법에 의해 통제되고 전시에는 스스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정예군이 나아가면 막을 자가 없고 물러나면 따라오지 못합니다. 전진과 후퇴에는 절도가 있으며 지위에 따라 좌우로 이동합니다. 부대와 부대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흩어져도 행군의 서열이 어지럽지 않으며 전원이 안위를 함께합니다. 여러 사람의 힘이 하나로 합하여 떨어지는 일이 없고 막강한 전력이 되어 웬만해서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라도 이런 군대를 투입하면 천하의 적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 같은 단결력을 지니고 있기에 부자의 군대라고 부를만 합니다. 나라가 강대할지라도 전쟁을 즐기면 반드시 망한다. 전쟁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먼 곳까지 물자를 수송하기 때문이다. 먼 곳까지 물자를 보내게 되면 백성들도 가난해진다. 전쟁은 끝없는 낭비와 소비가 줄을 잇고 약탈과 포악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샘스는 전쟁이란 국가에서 국가로의 재산 이동이다라고 말했다. 국소대오 전필망이란 말이 있다. 나라가 비록 강대할지라도 전쟁을 즐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다.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는 7년 동안 스스로 양성한 강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비롯하여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를 상대해 백전백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대가는 참으로 엄청났다. 무리한 원정으로 인한 막대한 군사 유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안으로는 국민의 피폐와 경제 파탄을 불러왔다.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옥중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위대한 인물이나 평범한 인물이나 파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손에 의해서다. 민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화를 잃는다. 주둔지에 가까운 곳은 물가가 비싸진다. 물가가 오르면 곧 백성들의 재물이 고갈되고 재물이 고갈되면 백성들은 부역의 부담에 다급해진다. 맹자가 산동성에 있었던 소국 등나라의 문공에게 정치의 병법을 질문받았을 때 유명한 정전설을 말한 적이 있다. 그때 맹자가 대답한 말 중에 무항산 자무항심이란 말이 있는데 항산이란 일정한 생업을, 항심이란 변하지 않는 지조를 뜻하는 것으로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다.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고 그로 인하여 물가가 턱없이 치솟게 되면 사람들은 생활의 안정을 잃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수와도 같은 분노의 흐름은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은 물이 지어 밀려들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 바닥난 생필품, 그리고 무거운 세금과 노역,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흐름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 오랜 전쟁은 나라를 황폐하게 한다. 중원 땅의 힘이 모자라고 재물이 다하면 나라 안도 텅 비고 백성들은 10의 7을 빼앗기게 된다. 수레는 파괴되고 말은 지치며 갑옷, 투구, 활과 화살, 갈라진 창과 방패, 세모창과 큰 방패, 구대거는 10의 6이 소모된다. 중원은 황하 유역에 있는 제, 노, 진, 송 등 옛날 중국 문화의 중심지이다. 그래서 중원을 생필품이 풍부한 곳 또는 그런 나라라고 일컫기도 한다.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백성들의 생활도 곤궁해질 수밖에 없다. 실례로 2차 대전 당시 영국은 상속세와 전시세라는 명목으로 국민 소득의 5분의 3을 징수한 적이 있다. 경제적인 지원 없이 군대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전쟁은 곧바로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인 혈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카미는 전쟁이란 싸워야 할 이유를 모르면서 싸워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에게 전쟁이란 참으로 싸워야 할 이유를 모르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적진에 나의 것이 있다. 지혜로운 장수는 적의 식량을 찾아 먹는다. 적의 콩깍지와 집 한 섬을 말에게 먹이는 것은 우리 것 20섬에 해당한다. 원정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군수품의 보급이다. 지혜로운 장수는 적진에 있는 식량을 그들의 것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 가마의 곡식을 후방으로부터 전쟁터까지 수송해 오는 데는 몇 배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리소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익을 차분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은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진실로 중요한 일은 손실에서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자면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이 점이 바로 분별 있는 사람과 바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적진 속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명분 앞에서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몽테뉴의 말처럼 모든 메달에는 뒷면이 있다. 뒷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앞면에 적힌 메달의 영광도 차지할 수 없다. 아군의 적개심을 고취시켜라. 적군을 죽이려면 분노를 불러일으켜야 하고 적의 이익을 탈취하려면 상을 주어야 한다. 인간의 감정 중 분노만큼 격한 것은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실종케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파괴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타고르는 분노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일종의 방종이라고 경고했다. 도스토옙스키도 백치에서 이렇게 말했다. 격분도 어느 극까지 도달하면 인간은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식으로 점점 더해가는 쾌감을 즐기며 스스로를 분노에 내맡기고 만다. 적개심에는 언제나 분노의 감정이 들끓는다. 마치 휴화산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안으로는 들끓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적개심에 불을 지르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 무서운 활화산으로 변하고 만다. 불을 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동이다.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모든 행위들이 그에 속한다. 적의 이익을 탈취하려면 상을 주라는 손자의 논리도 바로 그의 바탕을 두고 있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전차전에서 수레 10대 이상을 노획한다면 먼저 그것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리고 적의 수레에 깃발을 내리고 우리 것으로 바꾸어 달아 그 수레는 우리 수레의 대열에 편입시키고 포로가 된 적군은 잘 대우하여 아군으로 양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에게 이김으로써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남들이 미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과감히 앞장설 수 있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정도전은 삼봉집에 이렇게 적고 있다. 대개 전쟁이란 위험한 일이다. 전진하면 죽을 염려가 있고 후퇴하면 생존하는 이치가 있다. 인정이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상을 중하게 해야만 목숨을 잊을 수 있고 오직 벌을 중하게 해야만 죽는 데에도 나갈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친구에게 좋게 대하라. 그를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적에게 잘하라. 그를 얻기 위해서이다. 영원한 적이란 없다. 적이 불행할 때 이미 그는 나에게 적이 아니다. 적을 격파하는 최선의 수단은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앙리 4세는 말했다. 그것이 승리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전쟁은 속도전이다. 전쟁은 속히 이기는 것만이 중요할 뿐 오래 버티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전쟁을 아는 장수는 백성의 생명을 맡을 사람이요 국가의 안위를 주관할 사람이다. 오자는 장수로서 조심해야 될 점으로 다음 5가지를 들었다. 첫째, 많은 사람을 적은 사람 다스리듯 할 것. 둘째, 문 앞에 적이 있는 것처럼 대비할 것. 셋째, 적을 대할 때는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용감할 것. 넷째, 비록 승리했다 하더라도 싸우기 시작할 때처럼 경계할 것. 다섯째, 군법은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게 할 것.
전쟁은 한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는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명은 물론 나라의 운명까지도 전쟁에 임하는 장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훌륭한 장수라면 국민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패전의 쓰라림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자는 어떠한 전쟁이든 전쟁에 임하는 것은 아무리 졸속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루빨리 승리로 전쟁을 끝낼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 오기는 불과 5만의 군사로 진날의 50만 대군을 격파했다. 그는 진군하기 전 무후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승리를 장담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있고 기운에는 반드시 왕성한 때와 쇠약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잘 싸우는 장수란 남의 장점을 쓰고 왕성한 기운을 부리는 자입니다. 대왕께서 지금까지 공로가 없었던 군인 5만을 내놓으신다면 저는 이들을 이끌고 나가 진의 군대를 맞이해 싸우겠습니다. 만일 싸움에 실패한다면 이웃나라의 제후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우리나라의 위신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전쟁이란 이렇게 중대한 일이기에 저에게는 필승의 전망이 있어서 엿줍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죽음조차 사양치 않는 한 명의 도둑이 넓은 들판에 숨어 있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를 추격한다 할 때 1000명 중에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도둑이 갑자기 뛰어나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내던지고 덤빌 때는 1000명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병 5만 명을 모아 필사의 각오를 지닌 한 명의 도둑처럼 만들어 이들을 이끌고 진의 군대를 친다면 그들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